범이라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아름아름 스몰캡, 스몰캡을 잘하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스몰캡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스몰캡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서플러스 글로벌, 미중 갈등 속 반도체 장비 중고 시장 뜬다.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1위의 반도체 중고 장비 유통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서플러스 글로벌을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일단 미국에서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 8월 초에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사모펀드나 VC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이런 좀 세계의 핵심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를 하기도 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좀 본격화되면서 중국 시장 내 반도체 중고 장비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1위 반도체 중고 장비 유통 기업인 동사에 좀 주목을 해보자는 관점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고요. 동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은 이제 용인에 위치한 대규모 전시장에 1,200여 개 이상의 중고 장비를 좀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대만, 미국, 일본, 싱가포르까지도 현지 법인을 포함해서 주요국에 이제 50여 명의 마케팅 전문 인력도 보유를 하면서 현지에서 이런 장비 소싱이나 영업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중국의 테크와 미국의 자본이라는 밀월 관계가 이제는 깨지는 것이다라는 이슈로 이 8월 초에 나왔던 내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결정일 겁니다. 중대한 결정이었을 거고요.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미국 자본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전면 통제 카드를 제시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1위 반도체 중고 장비 업체 서플러스 글로벌 현재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약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중고 장비를 매입 매각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플러스 글로벌의 사업 구조 또 중고 장비 유통 구조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사업부별 매출 비중까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이제 장비를 사서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한 원가의 20% 정도로 이제 그 판매 입찰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입찰에 참가를 해서 원가의 20% 정도 되는 그 중고 장비를 사들여서 수리를 하고 이제 고객사의 니즈에 맞춰서 개조를 한 다음에 원가의 한 40에서 70% 가격 정도까지 가치를 올려서 되파는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장비를 재제조하거나 단종된 부품의 경우에는 동사가 새롭게 개발해서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품들을 또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단순히 중고 물건을 유통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이런 점은 동사의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점입니다. 사업부별 예상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전공정 70.4%, 후공정 14.2%, 제품 및 기타 15.4%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게 다루는 장비의 숫자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좀 구분을 해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이 중고장비 유통구조 같은 경우에는 ASML과 같은 반도체 장비 회사가 퍼스트 티어 반도체 팹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에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장비들을 사용을 하다가 이 첨단 공정 설계나 부분 공정 변경 이런 쪽에서 변경 등이 일어났을 때 활용도가 좀 떨어지게 되고 그 경우에는 입찰을 활용해서 동사와 같은 반도체 중고 장비 유통사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동사가 중고 장비들을 매입해서 개조하고 세컨드 티어 반도체 팹인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나 UMC, SMIC, 국내에서는 DB하이텍 이런 쪽에 좀 매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의 연구개발 실적란을 좀 보시게 되면
기존의 중고 장비를 개조해서 땡땡으로 개발했다. 이런 내역들을 좀 공시를 많이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300mm 중고 장비를 200mm로 용으로 좀 개조한다. 이런 연구 내역들이 좀 나타나 있는데요. 이런 데서도 좀 볼 수 있다시피 결국에는 사용된 중고를 가지고 소비자에 맞게, 수요자의 니즈에 맞게 개조해서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전형적으로 어떤 니치마켓을 공략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또 글로벌 1위까지의 그런 마켓 쉐어를 보여준다는 것도 참 대단한데요. 실적을 보시면 뭐 안정적인 성장세, 이어나가고 있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상장 이후에 규칙적입니다. 2,000원대에서 6,000원대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인데요. 굉장히 뭐 밸류도 싸고 그렇습니다.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첨단 공정에 주목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HBM이라든지 후공정 패키징의 중요성들 강조되고 있는데요. 근데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구공정의 반도체 생태계를 주목하면서 이 안에서 사와서 반도체 장비를 개조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계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틈새 시장인데 이 전략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사실 저도 좀 보면서 의아할 정도로 그 시장이 좀 크더라고요. 사실 이 구공정이 신공정이 아닌 그 구공정이 전체 반도체 매출 가운데서는 여전히 한 40% 정도씩은 꾸준히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전 세계에 좀 반도체 장비를 공급해왔던 글로벌 장비 업체들이 저렴해진 구형 장비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이 구공정 공급망이 좀 무너지게 될 텐데 동사 같은 기업들이 그런 구공정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은 전략을 좀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숫자로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중고 장비는 연간 한 7,000에서 8,000대 정도가 입찰 형식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비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각 장비별로 뭐 향운, 향습 장치, 뭐 클린룸의 구축이 좀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네. 또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 앞서 말씀드렸던 조건들을 충족하는 그런 넓은 공간,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리퍼비시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진입 장벽도 좀 상당히 구축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은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플러스 글로벌의 실적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흐름 보이고 있나요? 네, 사실 지난해까지는 안정적인 성장을 좀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반도체 장비 실적들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다들 이미 인지를 하고 있으시겠지만 올해 반도체 장비 쪽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조사기관에서도 올해는 한 10%에서 15% 정도 역성장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올해 상반기에는 동사 실적도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흑자 기조는 유지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제 반도체 장비 시장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동사 실적도 같이 좀 성장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고 장비들에 대한 적절한 밸류에이션 능력, 그리고 전 세계 입찰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킹 능력, 수요자와 공급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다양한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업황이 돌아서게 됐을 때 업황에 떨어지지 않고 충분히 따라가는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실적을 지지난해 이렇게 쭉 추이를 봤을 때는 업황의 영향이 크게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반도체 업황의 개선까지 더해졌을 때 올해 실적 기대해 볼만 하다고 보고 계시고요. 또 주제를 공개해 주셨을 때 미중 갈등이 이 기업의 수혜 환경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시장 내에서 반도체 중고 장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서플러스 글로벌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하셨는데요. 자, 과거 비슷했던 사례가 있었을지 알아볼까요? 네, 사실 과거 한 18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특정 기업의 어떤 장비 공급을 중국에 하지 못하도록 수출 금지한 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중국 기업들은 관련된 뭐 장비들을 중고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이 당시에도 중고 시장이 좀 확대가 되면서 동사가 수혜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또 바라볼 만한 부분이 올해 업황이 좋지 않으면서
반도체 장비사들도 좀 감산을 한 주요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발주를 하게 됐을 때 수령하는 기간이 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반도체 중고 장비에도 관심이 생긴 기업들이 꽤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동사에 좀 좋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난해였나요? 지지난해였나요? 그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을 때 네. 신차 이제 출고에 막 1년 반, 2년이 걸리다 보니까 중고차 수요가 늘어났던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때와 좀 같은 맥락으로 또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서플러스 글로벌 신규 사업도 있다고 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이 사업의 전망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중고 장비 플랫폼 사업이라고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리퍼비시 사업 기존에 하던 것 조금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품 유통 사업까지 좀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부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사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즉 불용 재고 자산으로 쌓이는 부품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품도 사실 어떤 반도체 기업에게는 아직까지 굉장히 필요한 부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거래할 수 있는 어떤 유통 플랫폼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인에 좀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를 통해서 뭐 ASML이나 KLA 장비들의 뭐 트레이닝 센터를 비롯해서 뭐 이런 리퍼브 센터, 뭐 데모 센터 이런 것들을 좀 유치를 하면서 글로벌 고객사 유치를 위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프라 플랫폼까지 좀 제공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런 반도체 부품들 오래된 것들도 유통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위주로 해서 기존 사업도 강화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부동산 가치로도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PBR도 0.73배 수준으로 낮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PER도 지난해 찍힌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PER 시가총액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있습니다. 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만큼 준다면 1% 정도의 낮긴 하지만 배당도 주는 기업인데요.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리하면서 주가 전망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현재 글로벌 1위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사라는 점으로 많은 고객사를 두고 있고 규모의 경제도 좀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의 40%가 사실은 구공정 장비 공급망이라는 점입니다. 동사는 단종 장비가 늘어나는 이 구공정 장비 공급망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중고 장비에 대한 수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축한 용인 클러스터를 활용해서 고객 사양에 맞는 장비를 개조하는 이 리퍼비시 사업과 반도체 부품 유통 사업 진행 중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정말 다양한 반도체 장비들을 중고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그것들을 믿고 이 고객 저희한테 팔 수 있게 하는 그 네트워킹 능력 그리고 중고를 구매할 때 사실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의문점이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정말 잘 작동을 할지 우리 장비, 그러니까 우리 수요를 좀 유지를 해줄 수 있는 장비인지 이런 것들 좀 레퍼런스를 쌓았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고 그 단지 단순한 반도체 중고 장비 유통하는 회사가 아니라 진입 장벽을 나름대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EPS 830원에 타겟펄 7.3배를 적용해서 6,100원으로 좀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네, 서플러스 글로벌 상장한 지 지금 6년 정도 된 기업인데요. 이 기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원에서 6,000원대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조금은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주가는 또 3,66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최근에 5,000원 한 초중반에서 고점 찍고 좀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업황과 또 이러한 미중 갈등 속에서 이 기업이 과연 목표 주가까지 도달할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플러스 글로벌 알아봤고요. 다음 기업 보겠습니다. JC케미칼 유가 배럴당 $100 전망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 비율 상향 수혜주.
리서치 아름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2018년부터 5년 동안 7번이나 기업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괜히 낸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해서 당시에 첫 보고서가 나왔었던 800억 원대 시가총액에서 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이런 작업들이 이어지면서 시가총액이 4배까지 상승하는 3,700억 원까지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시가총액이 1,7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절반 가까이까지, 절반 이상이군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JC케미칼 이 시점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발간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네, 사실 그동안 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던 부분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친환경 대체제인 동사의 바이오연료에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동사 시가총액은 상당히 좀 많이 고점 대비 빠지면서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WTI 선물 가격이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사우디 원유 감산 연장 소식과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되고 있으면서 유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경유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 비율이 2021년 7월부터 기존 3%에서 3.5%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수요도 조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유가 상승과 정부 정책 수혜가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유가 관련해서는 또 바이든 대통령과 사우디 쪽의 빈살만 왕세자의 회담 다음 달 G20 정상회의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우디 감산 등으로 인해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여기에 이제 중국 쪽에 또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유가 하락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기는 하는 상황인데요. 유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시장의 주목을 받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도 이 기업을 알게 된 게 유가가 한창 올라갔을 때 이런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 비율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정책이더라고요. 맞죠? 네. 예,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있긴 했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친환경 대체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업 부문 알아보고요. 부문별 매출 현재 어떤지 짚어볼까요? 네, 동사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연료, 부산물, 그리고 자회사 팜농장 세 가지로 좀 구분이 되고요. 올해 매출 비중은 순서대로 83.5%, 1.8%, 14.7%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팜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에는 팜오일과 대두유,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좀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글리세린, 피치, 지방산, 이 붕산물 판매 사업이 이제 말씀드렸던 부산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류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 디젤이 정유사로 공급돼서 차량용 경유에 좀 혼합돼서 사용이 되고, 바이오 중유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발전사의 벙커 CU 대체 연료로 좀 쓰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4월에 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110달러 선을 웃돌게 되면서 이 기업이 부각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2분기 평균 WTI 가격이 73달러 수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보다는 굉장히 좀 할인된 그런 유가 가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JC케미칼 실적에 미치는 영향 궁금하고요. 재무 상황 펀더멘털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 지난해는 이제 2분기 베이스가 워낙에 높았습니다. WTI의 가격이 워낙에 높았던 것이고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78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베이스가 워낙 높았을 뿐 실적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고요. 자산 규모는 3,300억 원 정도, 부채가 1,757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차입금이 1,280억 원 정도가 되고 보유연금성 자산이 357억 원 정도인데요. 그동안은 캐파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이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앞으로 차입금 상환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 시장 관련해서 정부에서 나온 정책을 좀 볼 텐데요. 2030년까지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 비율을 8%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장 전망에 영향을 주겠죠? 네, 사실 기존에는 이제 5%가 목표치였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8%로 좀 상향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좀 수요는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빨리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 자체로 보게 되면은 이제 2007년부터 이제 0.5%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라는 정책이 시작하면서 열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30년도 기준으로는 더 빠르게 이제 증가하게 된 상황이 되었고요. 또 그동안 상용화되지 않았던 바이오 선박료와 바이오 항공료까지 실증 사업을 앞두고 있고 2025년과 2026년도에 도입이 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수요도 좀 추가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정책의 수혜와 또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도 리포트에서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최근 국제유가가 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선박료와 바이오 항공료 실증 사업 결과 발표 및 이제 사업 실시 모멘텀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회사 팜농장에서 재배 중인 팜나무가 이제 골든에이지에 진입합니다. 생산량이 좀 확대가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인도네시아 플랜테이션 농장의 부지 재평가가 가능한 상황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보르네오 섬의 동칼리만탄으로 수도 이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종료인 2024년 10월 직전 24년도 8월 독립기념일 기념식을 새로운 대통령궁에서 좀 시행할 계획인데요. 원래 2020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프로젝트가 보류되었다가 2021년도에 재개되어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총 300억 달러 규모이고 일본 국제협력기구가 건설기술 자문을 맡아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팜농장 같은 경우가 이 신수도에서 직선거리로 200km가량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구도시민 사마 린다를 통할 경우 차로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팜농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지 경작권을 취득을 한 상태인데요. 이 토지 경작권 승인 토지의 경우에는 향후 택지 변경이 좀 가능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동산 개발 수익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농성 사업 허가 면적은 1,800헥타르이고 이 중에서 2,551헥타르 정도를 토지 경작권을 좀 취득한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옮겨갈 수도와 가까운 곳에 이제 선제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있었고 이쪽에서 다양한 좀 부동산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의 상승세와 정부 정책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그 토지 가치까지 분석해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4가지로 정리하면서 주가 전망해 주시죠. 네, 첫째는 계속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국제유가 반등하고 있다는 점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윤 정부의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 비율 상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동사는 국내 최대 바이오 중유 생산 캐파를 확보한 기업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선박류와 바이오 항공유는 분명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각각 도입될 예정이고요. 동사는 바이오 선박류 실증 사업 참여 기업으로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올해 예상 EPS 1,129원에 타겟퍼 10배를 적용해서 11,300원으로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JC케미칼 현재 주가는 0.13%의 오름세로 7,47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JC케미칼 하고 있는 이 바이오 중유, 바이오 디젤 사업 유가가 올라갔을 때 의무 혼합 비율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유가의 상승을 좀 저지할 수 있는 정부의 물가 상승을 저지하는 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